안녕하세요. ADNC의 박승화입니다. 지난 시간 게재한 박지호 대리의 유튜브 내용과 더불어 저도 또 다른 테마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몰드플로우의 냉각 해석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주로 냉각 해석을 진행을 해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동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몰드플로우의 쿨 어널리시스에 대해 기본적으로 냉각 해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건들이 어떻게 세팅이 되어지는 건지, 그리고 기존 냉각 해석인 쿨 BM 방식과 쿨 FM 방식이 무엇인지, 여기까지가 오늘 동영상의 내용이고요. 추후적으로는 컨포멀 쿨링 채널을 가진 금형이라든가 아니면 RHCM 공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재를 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냉각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금형의 냉각이 최적화가 되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냉각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냉각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제품 표면의 품질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제품 내 잔류력이 많이 남은 채 추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냉각 효과에 따라 플라스틱의 결정화도가 서로 다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금형이 온도 편차가 심해서 제품 및 금형에 열 변형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냉각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죠. 이것은 제품 추출 시간이 더딜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혹은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냉각 과정은 사이클 타임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그림은 냉각 시간을 단축했을 때 금형의 온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균일하게 온도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국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국부적으로 온도 편차를 발생을 시키면서 냉각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금형의 냉각 채널이 어떻게 구성이 됐냐에 따라서 서로 다 다른 결과들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사출성형 시 금형이 어떠한 열 전달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뜨거운 수지가 금형 내 캐비티로 충전이 되게 되면은, 이때에는 이제 차가운 금형과 냉각수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금형은 전도, 대류, 복사가 이루어지면서 열 전달이 되고, 최종적으로 제품을 추출할 수 있을 정도로 온도가 떨어졌을 때 제품을 빼내게 됩니다. 자, 다음은 사출 성형에 대한 사이클과 몰드플로우 내 사이클 타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스크류가 전진 후퇴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지를 금형 내에 충전시키고 보압 과정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냉각시키고, 금형이 열리고 추출되고 닫혀지는 이 과정을 한 사이클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몰드플로우에서는 특히 이 컨택 타임을 중요하게 입력을 해야 되고, 해석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컴포넌트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석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요. 자, 다음은 몰드플로우 내 경계 조건은 어떤 것들이 세팅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유동을 했었을 때와 그 다음에 냉각 해석이 포함된 이런 유동 해석을 했을 때 어떠한 그 내용들이 다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냉각 채널이 준비가 안 됐을 때에는 먼저 유동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금형의 온도를 입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캐비티와 닿고 있는 금형의 표면이 전부 다 균일한 하나의 온도 값으로 컨트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몰드 서피스 템퍼레이처 항이
그 프로세스 세팅 창에 있죠. 그 값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균일한 그 값으로 금형의 표면 온도가 컨트롤이 된다는 거죠. 좀 무슨 말이냐면은 냉각 해석을 진행을 안 하지만 아주 이상적인 냉각 채널을 통해서 금형의 표면이 전부 다 일정한 값으로 산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값이 유동 해석 시에 초기 조건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쿨 해석을 집어넣고 해석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이런 냉각 라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냉각 라인으로부터 솔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널과 가까운 금형의 표면은 온도가 많이 낮을 것이고, 채널과 먼 그런 금형의 표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마다 금형의 표면 온도 값이 서로 다 다르게 산출이 될 거다라는 거고, 이 값들이 유동 해석 시에 그대로 이 결과들이 넘어와서 이 서로 다른 금형의 온도 값을 토대로 유동 해석이 진행되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 유동 해석을 했었을 때에 대한 프로세스 세팅 값과 냉각 해석 시의 프로세스 세팅 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유동 해석 창에는 금형의 온도를 고정값으로 입력을 하게 되고요. 냉각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금형 온도는 계산이 되어야 하는 값이기 때문에 항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냉각 해석 시에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제품 엘리먼트에 용융 수지 온도가 입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형의 온도가 산출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타겟 값들이 설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금형의 이 냉각수의 대한 계산들과 수지의 용융 온도 간 계속적인 열 전달 계산을 타겟 값에 맞춰서 연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외에 사출 성형 시 금형의 열 전달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은 정말 많죠. 프로세스 세팅 창 내에 솔버 파라미터 안에 인풋 값들이 설정이 되어져 있겠고요. 먼저 수지의 용융 온도와 또 수지의 유변학적인 그런 특징, 그리고 수지의 열적 특성,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입력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이런 값들이 계산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수지와 닿고 있는 금형에 대한 재질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열적 프로퍼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수지와 금형 사이에 충전될 때, 보합될 때, 그리고 이 플라스틱 수지가 약간 금형에서 디태칭 될 때, 디태치 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열 전달 계수 값들을 전부 다 다르게 입력이 되어져 있어서 이 값들로 인해 열 전달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금형 내 냉각 채널의 냉매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얼마의 유량으로 몇 도짜리가 들어가는지 등등 이런 냉각 퍼포먼스에 따라 금형의 온도가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또 금형 외곽에 이런 앰비언트 템퍼레이처가 몇 도인지에 대해서도 풀게 되어져 있고요. 최종적으로 한 사이클의 이런 열 평형 상태에 대해서 온도를 산출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다음은 BM 및 FM 방식의 냉각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M 기법은 바운더리 엘리먼트 메소드라고 해서 경계 요소법이라고 하고요. 이는 모든 요소의 경계를 통해서 열의 이동을 계산을 하는 방식을 말을 합니다. 먼저 수지가 용융 온도로 균일하게 캐비티에 완충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일정 시간 후에 정상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각각의 요소 경계의 온도 변화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수지 및 금형의 열 전달에 필요한 물성들을 전부 다 이용을 해서 이 스테디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형성되는 최종적인 온도를 산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한 사이클 타임 동안 시간의 추이에 대해 금형의 온도 변화는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즉 실제는 이런 식으로 사이클 타임 동안에 온도 변화가 있지만 냉각 해석에서는 한번 산출된 이 금형의 온도는 그 값을 그대로 사이클 타임 동안에 유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는 결국 실제랑 다른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금형들을 전부 다 검증을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잘 맞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는 냉각 해석은 필드에서 가장 빠르게 정성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금형의 온도가 한번 계산이 되면 사이클 타임 동안 변하지 않는 그런 정상 상태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결과로는 엄청 많은 결과들을 내보내주지만 좀 요약을 해보자면 냉각수의 유량 및 압력, 그리고 냉각수의 입출구 온도 편차, 그리고 정상 상태에서의 이런 금형의 표면 온도 및 제품 온도, 그리고 제품이 추출 온도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냉각 채널이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열을 많이 제거를 할 텐데 이런 열 제거율에 대한 냉각 퍼포먼스 등이 냉각 해석 결과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쿨 BM을 통해서 우리는 복잡한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 보다 좀 유연하고 빠르게 결과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냉각 채널의 위치마다에 대한 솔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죠. 그래서 이랬을 때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금 더 채널이 안쪽으로 들어왔었을 때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빨리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쿨 F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쿨 FM은 Finite Element Method라고 해서 유한요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금형에 대한 영역을 바운더리로 먼저 지정을 해서 해석을 했었던 기존 방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금형 내의 컴포넌트를 전부 다 유한요소로 만들어서 솔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FM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제일 큰 장점이죠. 시간 텀에 대한 금형의 온도 변화를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평균값으로 나타내던 그런 기존 방식이 아니라 금형 내부 위치마다 내가 원하는 그런 곳들, 그런 것들에 대한 값을 전부 다 시간 텀으로 산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배 방정식이 한쪽 값이 고정 값이었던 이런 BM 방식과는 다르게 사출 금형의 온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출 금형의 온도 변화가 밀도, 비열, 열 전도율의 편미분으로 시간 텀에 대해서 전부 계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쿨 FM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먼저 기존 방식보다 금형의 온도 계산이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와 천이 상태를 전부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사이클 첫 시기부터 정상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즉 양산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샷 수 및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그림처럼 일반 냉각 채널이 아닌 이런 컨포머란 냉각 채널을 가진 금형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겠죠. 왜냐하면은 금형에 대한 엘리먼트를 전부 다 만들기 때문에요. 즉 기존의 이 빔 메쉬로 만들던 냉각 채널에서 구현이 안 됐던 그런 형상이 복잡한 냉각 채널들, 즉 3D 채널로만 구현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쿨 FM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형에 대한 그 바운드를 전부 다 유한요소 메쉬로 만들기 때문에 금형 내에 내가 한러너라든가 혹은 매니폴드 쪽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쪽 컴포넌트에 대해서 전부 다 메쉬화를 해놓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도 해석 검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이슈인 RHCM이라든가 컨포멀 쿨링 채널 혹은 인덕션 히팅 공정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이 쿨 FE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쿨 FEM의 프로세스 세팅을 좀 보자면 기존 냉각 해석과는 다르게 몰드의 오픈 타임 탭 밑에 금형이 닫히는 그런 시간들까지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RHCM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형의 온도 계산 옵션에는 이런 한 사이클에 대해서 평균값으로 금형 온도를 산출을 할 건지, 아니면 정상 상태의 한 사이클에 대해서 트랜지언트한 값으로 계산을 할 건지, 혹은 사출 시작 후 정상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거기에 대한 그 소요 시간을 계산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그런 해석으로 먼저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쿨 FM 모델은 만드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금형의 데이터가 없을 경우와 있을 경우가 될 텐데, 먼저 금형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면 파트 데이터만으로도 금형의 유한 요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몰드플로우 내에 몰드 위저드를 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몰드 위저드 한 번쯤은 봐보셨을 거예요. 아마 잘 쓰지는 않으시는데 몰드플로우에서는 권장을 하는 이런 몰드의 바운더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형의 어셈블리 파일을 볼륨 데이터로 불러와서 메쉬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두 가지를 혼용을 해서 복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자, 몰드 위저드 한 번쯤은 이런 식으로 몰드 서피스 위저드라는 이 대화창을, 마법사를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BM에서도 사용을 하는데 몰드 위저드 탭을 통해 쿨 FEM에서는 금형의 외부와 내부 메쉬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몰드 위저드를 통해서 외곽 메쉬와 내부 메쉬를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게 되고요. 특히 내부 메쉬 같은 경우에는 좀 조밀하게 메쉬를 만들고요. 금형의 외곽 메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큼직큼직하게 만들어서 솔빙을 하는 그러한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품과 같이 듀얼 도메인 다음에 3D로 만들듯이 금형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껍데기 메쉬, 인터널과 익스터널 메쉬를 만든 다음에 내부를 채워가는 과정을 레이어를 몇 개 층으로 만들 거냐라는 이 두께를 설정을 하고 메쉬를 만들게 되면은 금형을 테트라 메쉬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쿨 FM에서는 냉각 채널을 빔으로도 할 수도 있고 3D 메쉬로 채널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빔과 3D 채널을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단 3D로 채널 메쉬를 만들 경우에는 입수구와 이 출수구에 대해서 인렛과 아웃렛을 전부 다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긴 지금 단순하지만 나중에 좀 복잡한 그런 냉각 볼륨 시스템이다 라고 한다면 어디가 그 입수구고 어디가 출구인지가 상당히 불분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몰드 위저드가 아닌 실제 금형 데이터를 불러와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풀 CAD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이고요. 주로 여러 CAD 환경의 다이렉트 포맷을 전부 다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몰드플로우에서요. 단 좀 조심해야 될 거는 금형 설계 데이터가 있다 해도 그것을 몰드플로우에서 그대로 불러오게 되면은 상당히 복잡한 그러한 형상이 되겠죠. 그래서 몰드플로우에서는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금형의 컴포넌트 수준으로만 좀 저장을 하신 다음에 불러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은 좀 더 단순화를 시켜가지고 불러오시는 게 제일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다면 좀 메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불러온 모델의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기본 속성을 몰드 블럭이라고 속성만 바꾸시고 제품 메쉬가 아닌 몰드 메쉬라고 입력을 하시면 동일하게 메쉬를 만들듯이 금형의 메쉬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여기 몰드 위저드와 캐드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제품의 코어 종류까지만 좀 직접 집어넣고 나머지는 그냥 블럭 처리를 해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 가장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겠는데, 장점으로는 뭐 코어 시프트 해석을 좀 하고 싶어 라고 했었을 경우 쿨 FM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몰드 위저드, 그 다음에 풀 캐드 데이터, 그 다음에 서로 혼용을 해서 쿨 FM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로는 뭐 여러 가지 결과가 BM에서도 나왔었는데 FM에서도 다양합니다. 조금 차이점은 이런 식으로 트랜지언트한 결과들이 나온다라는 것들이고, 뭐 기타 뭐 RHCM 해석을 하게 된다던가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결과들이 조금 더 부수적으로 나오게 되죠. 가장 큰 장점은 뭐 트랜지언트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과, 그 다음에 단면을 쳤었을 때 그 내부 금형의 내부 사항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냉각수의 온도 분포라든가 펌프 용량, 냉각 효율과 더불어서 한 사이클 동안의 결과들에 대한 변화량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부분의 온도가 계속적으로 높은가 낮은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 금형 메쉬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프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금형 내부의 상황들을 내가 원하는 위치마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BM과 결과를 해보자면, 실제 금형 메쉬를 사용한 것과 이 바운더리로 계산을 한 이 BM 기법이 서로 약간 결과가 좀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추이에 대해서 각각의 위치마다 어떻게 결과값이 달라지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쿨 FM이 되겠습니다. BM에서는 그냥 일관적인 값으로밖에 안 나오겠죠. 위치마다도 확인을 할 수가 없겠고요. 네. 그래서 단편적으로 하나의 결과만 우선 보여드렸고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자료의 내용이고요. 처음 제가 녹음을 했었을 때는 컨포멀 쿨링 채널까지 좀 녹음을 해봤었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여기까지로 좀 다시 줄여서 녹음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RHCM 혹은 컨포멀 쿨링 채널, 기타 다른 어드밴스드한 금형에 대해서 쿨 FM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또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동영상에 대해서 결론을 내자면, 정리를 하자면, BM 기법과 쿨 FM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라는 것이고, BM 방식의 냉각 해석은 냉각 시스템의 최적 설계를 위해서 좀 더 빠른 방법으로 유연하게 결과를 도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정상 상태 해석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평균값으로 금형의 온도를 산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쿨 FM 같은 경우에는 금형의 바운더리에 대해서 메쉬를 만들어서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BM보다 좀 메쉬가 많아지므로 좀 해석 속도와 정확도에 대해서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형 메쉬를 많이 만들면 정확하겠지만 해석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충점을 잘 찾아야 되고요. 스테디 스테이트 해석과 트랜지언트 해석이 전부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급 금형 기술을 접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쿨 FM은요. 그리고 복잡한 냉각 채널을 가진 그러한 금형에 대해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즉 컨포멀 쿨링 채널이라든가 RHCM, 그다음에 인덕션 히팅 몰딩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연장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동영상이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